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 학대자가 나르시시스트인 것도 아닙니다. 일부 자기주의자는요, 자신이 파트너에게 입히는 피해를 인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요, 자신이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였음을 20년, 30년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20년, 30년을 멀쩡하게 잘 살다 그럼 이제 와서 나는 피해자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상대 배우자는 나르시시스트였다고 몰아붙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갱년기인 거 아니냐, 중년의 우울증에 상태를 꼭 가해자를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감정적 학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시작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근래에 집중받는 분야입니다. 감정적 학대가 그 개인의 힘듦을 떠나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관심을 받을 만큼 부각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상대 배우자에게로 몰아붙이는 합리적 이유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학대자를 자기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트죠.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기보다는 감정 학대자의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대자는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진단되거나 자기애적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높은 확률로 전혀 다른 성격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요, 치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선 가능한 긍정적 희망의 싹을 틔워보지도 않고 짓밟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가해자가 성격 장애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어린 시절 부모의 생활 패턴을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단순 반복하면서 각자의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감정 학대자를 무의식적 학대자와 의식적 학대자,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의식적 학대자는요, 부모의 행동을 학습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이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인 사람들, 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악성 자기애주의자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상처 입히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유형의 학대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요, 많은 상황에서 감정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도 학대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보셨죠? 이건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적 학대자가 그들의 배우자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자기애적 괴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또는 정서적 학대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은요, 이 감정적, 신체적 폭력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문제나 그 내면의 두려움을 자신이 보고 배운 방법으로 그대로 행동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학대 행위는요, 가족 내에서 일반화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배우자나 정서적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고통스러움에서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대를 받거나 학대를 목격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이건요, 의존적이고 적대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은 크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통제되지 않는 질투, 가짜 우월감이 이런 학대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매맞는 엄마에 대한 심리적 고통으로 상처받고 아버지를 증오하던 아들이 결혼 후에 자신의 배우자를 학대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이것도 부부 생활의 한 방식이라는 잠재의식이 표출이거든요.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 중엔 종종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끔찍하게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노력하고 달라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유형의 정서적 학대는요, 무의식적 학대의 범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가 의식적으로 파트너를 통제하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는 거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동학대나 또는 방치의 경험이 있거나 자라면서 정서적 학대를 목격한 경우, 폭력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든지, 부부가 늘 싸우면서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서로를 공격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게 관찰하는 아이들에겐 정서적 학대이기도 해요. 이런 잦은 목격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통한 약물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계선 학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학대자입니다. 종종 자신이 파트너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배우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들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불편하거나 불행하다는 걸 알아요. 자신도 느끼지만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해자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네가 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개선될 거라고 느끼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황당하지만요, 경계선의 파트너는 과한 의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기꺼이 참아내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정신을 스스로 의심합니다. 가해자를 화나게 하는 행동, 화나게 하는 생각, 화나게 하는 감정을 느끼는 자체를 비난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늘 긴장한 상태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관계 문제의 원인일 뿐 아니라 파트너의 감정 문제도 자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경계선으로 고통받거나 경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영유아였을 때 학대나 유기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신체적, 정서적 유기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버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상처를 다시 느끼게 하거나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분리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요, 실제로 극과 극의 감정으로 힘들어합니다. 어느 시점에선 파트너에게 아주 필사적으로 집착하거나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절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요, 어떤 명백한 이유가 없이 그 사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충실하지 않거나 더 이상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파트너를 배우자를 비난하고 밀어내죠. 그리고 너무 능력이 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신 관련 장애 개선은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성 나르시시즘인 자기애성 성격장애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나르시시즘을 쓰지만 공감 능력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분명한 다른 점이 보여집니다. 경계선은
자식이나 주변에 누군가의 업적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악성 나르시시즘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불가능하죠. 배우자의 경우에도 1차 애착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잘나서 버려질 수도 있다는 유기불안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의 잘남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하하고 질투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와 나르시시스트는 비슷한 병적 증상을 보이지만요, 이 경계선은 상대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옛날 어줍지 않다고 얘기하죠.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들 곁에서 보호자나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감정적 투사, 의존성을요, 오히려 병적으로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과한 인내와 내 탓이라는 경계가 없는 이타심, 이 에코이즘이 그들의 병리적 증상을 키워왔을 수도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채로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설픈 도움은 그들의 망가진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뿐이죠. 그리고 망가진 그들을 돕는 건 결국 돕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고칠 기회를 뺏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